자,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저 달려라 입법카의 황현이고요. 네,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네, 올해 네. 진짜 많은 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 라고 싶은 일들이 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너무나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저 황현희 씨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라면 모두 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정규직 분들의 이 산업재해 사건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또 도움 말씀을 주실 패널 변호사님이 계시죠?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저는 권영국 변호사고요. 자, 오늘 달려라 입법카에 이게 처음 와주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실내에서 만날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나무도 있고, 거리에서 만나니까 제 별명이 원래 거리의 변호사였거든요. 그러시군요.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알죠, 알죠. 예. 그래서 오늘 입법카가 저하고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실내는 이 안에, 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실까요? 예, 들어가시죠. 자, 달려라 입법카에서는 아직까지 그 현재 진행형인 그 비정규직의 이 산업재해 문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단어, 이 단어를 뉴스에서 좀 계속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지금 한국사회노동연구소에서는 작년에 한 850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 노동자는 하청 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이제 정규직인 것처럼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노동자 중에 배제되는 그런 이제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1,000만 명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상 이미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군요. 이 결국에 젊은 층들에서 이게 노동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고용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건 노예제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이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젊은 층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관련 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네. 한번 먼저 보시고 대화 더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살 비정규직 김모군이 홀로 정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지 모레면 1년입니다. 어제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머리와 손을 넣는 위험천만한 일을 반복합니다.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작업 당시 제대로 된 보호장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강요입니다. 불법이죠. 돈 10만 원을 아끼자고요. 우리나라 갖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 영상을 보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철렁 내려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사고에 대한 비율이 현저하게 좀 높다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노동부가 그 발전사의 5년 동안의 이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97%가 하청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97%면은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업무를 그러네요. 하청업체에게 이제 떠넘긴다 이런 말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위험한 업무라고 해서 다 사고가 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그 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그 작업 환경이 노동 안전에서 완전히 사각지 지대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더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가 매년 10만 명 정도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또 그중에서 2,4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 산재 사망률에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네네. 1위입니다. 그 1위는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요. 내주네요. 왜 쓸데없이. 그리고 매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5명 내지 6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산재로 죽고 있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전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접 지난 4월 22일이죠. 고 이선호 씨, 예, 좀 이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또 좀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사실 그 카메라가 와서 이런 모습을 담아온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왔거든요. 예, 일단 영상을 먼저 화면으로 좀 보시죠, 같이.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영상에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평택항 야적장에서 고 이선호 씨가 작업 관리자 없이 혼자 일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쪽 벽이 접히더니 그 반동으로 이 씨가 있던 반대편 벽도 접혀 이 씨는 그대로 깔렸습니다. 23살? 너무 안타깝네요. 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8년간 작업 반장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작업 현장에서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퇴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왜 이리 일이 빡시나? 조금 전에 심부름 나갔다 우리 아이도 안 오고. 그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현장을 자전거로 타고 돌아보다가 나는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 못 했어요. 뭐야? 죽은 기가 죽었나? 그러고는 내가 미쳤죠, 그때부터. 정신이 나간 거야. 미쳐버린 거야. 떼굴떼굴 뒹굴 난리 난 거야. 구급차에다 싣고 가더라고요. 나는 뒤따라갔습니다. 그 병원 도착하니까 덮어놨대요. 얘를. 생각보다 끔찍하죠.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갔죠. 걔는 안전핀을 뽑으라니까 뽑았지 왜 뽑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뽑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쓰레기 주스라니까 주웠죠. 그 주워야 되는지 안 주워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끝날 때까지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 아이는 사고는 일어날래도 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일당이 얼마인 줄 압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10만 원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돈 10만 원을 아끼자고요, 우리 아이를 갖다 이렇게 한 겁니다.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쪽에 어떤 연락도 없이 낮에 벌써 대국민 사과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오해는 하지 마라. 원래는 유족 사과였다. 유족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유족 앞에 와서 하는 게 유족 사과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 바라고 싶습니다. 네, 저 영상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여전히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사회라는 게 참 너무 씁쓸하네요. 어이가 없죠. 네. 예, 저도 좀 너무 좀 달려라 입학하면서 거의 지금 제일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좀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회사에서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뭐 이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뭐 정부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사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14일 날 뭐 고용부, 뭐 해양수산청, 뭐 경찰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관련 유관 부처가 TF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5대 항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근로 조건의 문제, 작업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근본적으로 드네요. 바뀌지 않았음을 이게 입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보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 씨가 떠올라요. 네. 이게 20대 청년, 그리고 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이런 게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고 김용균 씨 가족분들을 또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예. 어두운 작업 현장에서 불빛이 움직입니다. 떨어진 석탄을 삽으로 제거한 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온 노동자 김용균 씨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 우선시 기업의 사고방식이 문제이고요. 업무 투입 전 안전교육이나 위험한 현장에서 안전요원 배치, 이런 2인 1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예방조치를 기업들은 생략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의 핵심은 원청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시행된 김용균법에 2인 1조 규정은 빠졌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여전히 가능하고 사람이 죽어도 노동자들은 또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법이 잘 만들어지고 잘못 만들어지고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쁘시더라도 힘을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족의 말씀대로 우리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왜냐면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닥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는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오늘도 우리 녹화하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산업재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저도 비정규직이잖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근데 비정규직이죠. 사실 제가 어떻게 여기 저는 단 한 번도 정규직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한테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청업체 쪽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이유, 이거 과연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원청은 이제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난 책임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청업체 사장한테 가보면 저 시설이나 저런 게 위험할 때 저 시설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없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이 위험이라는 그 공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죠. 이게 실제로 고 이선호 씨가 근무했던 원청에서 하청회사 사이에 그 인력 공급 계약서를 보면 거기도 불법적인 인력 운용이 포착되었다면서요. 인력 소개서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인력은 직업 소개소입니다. 인력 공급 계약, 즉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력 공급 계약은 이건 100% 불법적인 인력 공급. 11만 5천 원이 일당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을 공급할 때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식사비 5천 원과 합쳐서 17,000원을 떼갔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15%.
매일 15% 정도를 중간에서 떼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원래 우리 근대 노동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다들 경제적인 이익은 얻어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15%면 거의 무슨 아니 뭐 사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그 하루에 17,000원을 뗐다고 하면 3개월 정도 하니까 한 100만 원이 넘었어요. 매월 한 34만 원 정도를 중간에서 이제 인력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이걸 중간에서 착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는 직접 전문가, 이 노동 관련된 전문가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 다녀왔어요. 그분의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죽어나가는 것들을 막자라는 뜻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만 만들어 드러낸 게 아니고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의 원인, 구조적인 원인을 잘 밝힐 수 있게 사고 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사고 조사의 결과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법이 제정됐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재조사에서부터 기소, 그다음에 판결과 양형까지 법을 통해서 예방 효과까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 규제 정책들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건 행정 조직까지 개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이라면 좀 막고, 그래서 현 정부 국정과제였던 뭐 산재 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이거 자체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내년 1월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김영균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또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계 측에서도 이 반발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보면 다 이제 경영 책임자는 멀리 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다 벗어났거든요. 그렇죠. 법 뒤에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 법이 적용 대상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안전 의무를 취하지 않았어, 사고가 났어.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과잉 입법이다, 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공격을 사실 했었죠.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진짜 없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짜뉴스하고 같은 건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영국에서는 보건안전청을 1974년부터 이미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안전감독관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만들었죠. 여기에서는 이런 중대재해로 사망이 발생하면 벌금을 무제한, 제한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런 부상재해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심지어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는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2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6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센 수준의 처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니네 세무조사할 거야 이런 수준인데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는 안전을 우선하지 않으면 내가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못 하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사회적 인식, 사회적 규범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럼 저희 달려라 입법화에서 국회에 제안할 입법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시죠. 우리가 오늘 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시는 분들께 좀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요,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달한 입법안이 잘 아주 만들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달려라 입법화에서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입법안을 네. 저희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과거에 1월 달에 우리가 중대재해법 제정이 될 때는 벌금형의 하한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노동자가 죽었을 때 기업이 치러야 될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노동자가 죽었을 때 기업이 치러야 될 비용을 높여야지만 안전설비를 설치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에 목숨값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사실 좀 불편한 면도 있어요.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사실 더 불편한 건 우리의 현실 아니냐. 그냥 그 불편한 현실을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 발의를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그게 통과될 때 중요한 내용이 많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시민들과 함께 해서 반드시 좀 국회의원들을 많이 설득해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변호사님 어떻게 같이 방송 함께 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러한 그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한번 힘껏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라 입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